한준석은 서울의 바쁜 가을 저녁, 강남에서 열린 대형 투자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의 대표로서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날이었지만 표정에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회의실에 불빛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 찾아오는 공허함은 언제나 그를 괴롭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해.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성공한 기업인이라 부러워했지만 준석의 삶은 오래전부터 빛을 잃고 있었다. 그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기계 같은 일상 속에 살고 있었다. 집은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불 꺼진 거실과 텅 빈 식탁은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 크게 드러냈다. 그날따라 그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로 했다. 매번 기사와 함께 차로 이동했지만 마음이 답답해져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고 싶었다. 열차에서 내려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지르던 순간 수많은 발걸음과 방송소리, 그리고 잡다한 소음 속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절박했고 묘하게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준석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그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다. 왠지 모르게 그의 바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구석진 기둥 옆에 작은 아이가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낡고 더러운 담요로 동생을 감싸 안은 채 울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발은 맨발로 까져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2살쯤 된 아기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준석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저씨, 제발, 동생이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눈앞의 아이는 돈도, 권력도, 체면도 필요 없었다. 오직 단 한 가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명이 전부였다. 준석은 재빠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작은 아기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손목을 짚자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준석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소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따라 일어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힐끔거릴 뿐 다들 자기 갈 길을 바삐 갔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남의 일이었다. 준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박함에 휩싸여 외쳤다. 택시, 택시 좀. 하지만 역 앞도로는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아기를 꽉 끌어안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소녀가 그의 뒤를 쫓으며 울먹였다. 아저씨, 기다려요. 저도 같이 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아기를 안고 광장 한복판을 달리고 있으니 당연했다. 그러나 준석은 시선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아이의 가슴은 미약하게 오르내렸고 작은 숨소리는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었다. 드디어 도로 끝에서 택시 한 대가 멈췄다. 준석은 문을 벌컥 열고 아이를 태운 뒤 기사에게 외쳤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요. 제발 최대한 빨리요. 택시는 경적 소리와 붉은 신호등을 뚜르며 질주했다. 소녀는 뒷좌석에서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살아야 돼. 준석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준석 씨,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를 꼭 지켜줘요. 그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몇 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귀에 맴돌며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준석은 아기를 안고 달려 들어갔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것을 가져와 아기를 데려갔다. 소녀는 그 뒤를 따라 뛰어가다 문 앞에서 막혀버렸다. 동생은 괜찮을까요? 소녀가 간절히 물었다.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살릴 수 있어. 내 동생,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소녀는 울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준석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는 그 순간 알았다. 이 두 아이를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응급실 문이 닫히자 한준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주사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에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고개를 떨군 채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기도였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 말고 동생만이라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석의 가슴은 벼락을 맞은 듯 무너졌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레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내 동생은 이겨낼 거야. 소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정말, 아저씨 말 믿어도 돼요? 준석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지만 결국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어도 된다.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니까.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다. 그것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인 빛이었다. 잠시 후 중년의 의사가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아직 호흡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심한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가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준석도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의사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또렷이 남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냉정한 표정. 그녀는 자신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이혜진이라고 소개했다. 제가 아이들의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두 아이의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준석은 곧장 대답했다. 저는 그냥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이라 병원에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규정상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우리 갈 수 없어요. 거기 가면 저랑 동생이 또 떨어져야 돼요. 혜진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떨어져야 한다니 무슨 말이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보호소에서는 어린아기는 아기 전용시설로, 저는 큰애라고 다른 데로 보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겪고 싶어요. 소녀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준석의 팔을 부여잡았다. 아저씨, 제발, 우리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준석은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의 말은 그를 향한 절규이자 마지막 희망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다. 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이 아이들을 지켜줍니까? 준석이 혀끝을 세차게 굴리며 말을 끊었다. 지금 이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버려지는 거요. 그 두려움을 규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곧 표정을 다잡고 덧붙였다. 어쨌든 절차는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분과 지내길 원하는지, 법적으로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준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최소한 이 아이들을 다시 길 위로 내몰리게 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준석은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서 소녀가 지쳐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그의 소매를 꼭 붙들고 있었다. 마치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세상 속으로
다시 끌려가 버릴까 두려운 듯이. 그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놓지 않을게. 이제는 절대로.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 소리가 병원의 적막한 공기를 채웠다. 준석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아이들에게 끌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을 때, 그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작은 손이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아서는 안 된다. 놓아버리면 그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잃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서류철을 펼쳐들고 준석을 마주했다.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녀가 듣자마자 울먹였다. 안 돼요. 아저씨, 약속했잖아요. 동생이랑 같이 있게 해준다고. 그 눈빛의 준석은 단호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혜진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무슨 말씀입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 법이 모든 걸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석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보호소도 시설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순간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내 동생과 널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내가 약속한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 순간 준석은 알았다. 자신이 방금 한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약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병원 병실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았다. 작은 아이 서민은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했지만 체온이 안정되고 호흡도 나아지고 있었다. 언니 서아는 하루 종일 동생 곁을 지키며 작은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준석은 회사 일정을 최소한으로 줄여 병원을 오갔다. 그에게는 주주총회보다도 투자 보고서보다도 이 두 자매가 더 중요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이혜진이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 대표님, 아이들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특히 서아 양은 이미 한 번 입양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입양 됐었다고요? 혜진은 아이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3년 전 경기 지역의 한 가정에서 입양했지만 2달 만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사유는 적응 문제. 언니가 동생에게 집착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아는 온몸이 떨리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동생을 잊으라고 했어요. 내가 동생만 챙기니까 가족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나 혼자 보내려 했어요. 근데 내가 거부하니까 결국 버렸어요. 우리를 그냥 물건처럼.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병실 가득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준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이의 외침 속에는 상처가 너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아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아야, 잘 들어. 너는 물건이 아니야. 누구도 너를 사고 팔거나 버릴 권리가 없어. 넌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또 버려지면 어떡해요? 아저씨도 결국 똑같으면. 서아의 눈빛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석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건히 말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 동생도. 이 선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서아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불렀다. 아빠, 진짜 안 떠날 거죠? 그 순간 준석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아빠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날 밤 준석은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며칠 후 이혜진은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가 들려 있었다. 한 대표님, 정식으로 두 아이의 임시 보호 신청서를 제출하셨군요. 하지만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없으니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하고 아동복지시 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밟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혜진은 잠시 준석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원칙과 절차의 굴레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는 감정도 엿보였다. 그날 저녁, 서아는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긴 키의 남자, 웃고 있는 소녀, 그리고 작은 아기. 그림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그 그림을 본 순간 준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의 서툰 낙서 한 장이 그에게는 수십 년 경영 성과보다 값진 증거였다. 그는 그림을 받아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선택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훨씬 더 거세고 더 냉혹하리라는 것을. 서울가정법원 제32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월요일 아침, 한준석은 서아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서민은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보호자 대리인을 통해 심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준석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투자 설명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아이는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떨림이 느껴졌다. 법정 안은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석에는 중년 여성 판사가 앉아 있었고 검사와 복지센터 관계자, 그리고 이혜진도 자리에 있었다. 사건 번호 2024-652, 한준석 씨에 의한 미성년자 임시보호 및 입양 신청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준석에게 쏠렸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준석 씨는 피신청인 서아와 서민 양과 법적인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두 아이의 정확한 친족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독신이며 현재까지 입양 전력이 없습니다. 돌연 입양 의사를 밝힌 배경에 의문이 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서아와 서민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밤새 함께 있고 보호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제 의지입니다. 그는 눈을 서아에게 돌렸다. 이 아이들은 그동안 수없이 버림받았습니다. 누구도 그 손을 끝까지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아이들과의 유대, 그리고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순간 복지센터 측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마른 체구의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양미숙이라고 소개했다. 서아와 서민의 어머니의 사촌으로 아이들의 법적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판사는 그녀에게 질문했다.
아이들을 돌보시겠다는 의사입니까? 양미숙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저는 농촌에 살고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이니까. 서아는 순식간에 준석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엔 눈물이 고였다. 저분,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우리랑 한 번도 같이 산 적도 없고요. 판사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 양, 이 상황에 대해 너의 생각을 말해줄 수 있겠니?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또다시 낯선 사람한테 가는 게 무서워요. 저희는 그냥 지금처럼 아저씨랑 있고 싶어요. 아니, 아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선택해줬고 우리도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제발 또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법정 안은 고요해졌다. 심지어 검사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도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쓰여서 올라온 것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 아이들에게 훨씬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준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입양의사를 철회하겠습니다. 이혜진도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저는 처음에 한 대표님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분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 그리고 아이들과의 유대를 보며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진짜 가족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다. 본법원은 피신청인 한준석 씨를 서아 및 서민 양의 임시 보호자로 지정하며 입양을 위한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합니다. 추후 6개월간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준석의 품에 안겼다. 아빠, 진짜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준석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 안에는 그 어떤 햇살보다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법원의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의 한 칸. 그동안 조용하고 텅 비었던 공간은 이제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했다. 한준석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이들이 자는 방 앞을 지나 조용히 문을 열었다. 두 자매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었다. 서민은 여전히 잘 때면 손에 작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고 서아는 팔을 벌려 동생을 감싸고 있었다. 그 모습은 준석에게 그 어떤 성공보다 위대한 의미를 가졌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침 식탁을 차렸다. 계란말이, 미역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서아는 부지런히 밥을 먹으며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고 서민은 유치원에 갈 생각에 신이 나서 연신 아빠를 부르며 식탁 위에 놓인 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건 간식이야, 미나. 밥 먼저 먹어야지. 응, 아빠, 알았어. 서민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준석은 가슴이 뭉클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워 입에 달고 다닌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집. 벽에는 서아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한 남자와 두 여자아이, 나란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림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 우리 집. 준석은 그 앞에 잠시 멈춰섰다. 그는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모든 가구는 깔끔하고 냉장고는 꽉 차 있었지만 생명력은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벽에는 낙서가 생기고 소파 위에는 인형과 책이 널려 있고 부엌에는 간식이 넘쳐났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두 생명 덕분이었다. 그날 오후 서아의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을 낭독하고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다.
준석은 처음으로 학부모 출입증을 목에 걸고 강당에 앉았다. 무대 위에 선 서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은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과 둘이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날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고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절대 너희를 놓지 않겠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우리 아빠예요. 저는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강당 안은 조용했다. 어떤 학부모는 눈물을 훔쳤고 교사는 미소를 지었다.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낭독 속에 담긴 아이의 진심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행사가 끝난 뒤 서아가 준석에게 달려왔다. 아빠, 어땠어? 나 잘했어? 응, 아빠는 오늘 내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서민도 유치원에서 돌아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그린 동그라미 셋, 그리고 작은 손글씨로 아빠, 언니, 나라고 써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봤다. 포근한 담요를 나눠 덮고 옥수수를 튀겨 먹으며 깔깔거렸다. 영화는 중간쯤에 끊겼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서민은 준석의 무릎에 누워 골아떨어졌고 서아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준석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영원히. 우리가 원한다면 끝까지. 서아는 살며시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준석은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진짜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피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